뭐 이렇게 예, 한번 언제든지 들어오시면 돼요. 이제 녹화를 하기 때문에 녹화를 하기 때문에 언제든 늦게 들어오면 돌려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막 합니다. 지난주에 배경 투시를 연이어 이제 한 세네 번째를 했는데, 지난주에 가장 강조했던 부분만 또 한번 더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굉장히 강조했던 게, 눈이 있으면, 이게 이제 지평선이 되고요. 이게 지평선이자 아이레벨이 되죠. 눈높이라는 거죠. 자, 요 지평선을 기준으로 이쪽은 밑면이 보여지게 되고, 윗면이 보여지게 되고, 이쪽 위로는 아랫면이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적에 지평선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 어떤 물체가 걸쳐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럴 경우에 여기는 지평선 위쪽이고 여기는 지평선 아래쪽이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그만큼 이러한 통의 형태로 나와야 되고, 위로 올라가면서는 뭐 이러한 아랫면이 보여지는 형태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소실점이 여기 있다고 하면 여기는 밑면,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배경 작업하다 보면 개체수가 많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깜빡깜빡 하는 게 생기는 거죠.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요 지평선을 기준으로 요런 면에 어떤 그 변화가 생긴다라는 것들을 파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평선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제가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제 소실점도 지평선에서 잡히니까 그쪽 방향대로 이렇게 투시선을 당겨서 뭐 이렇게 해나가면 되는 거겠죠. 그죠? 진행을 해나가면 되는 건다라는 거고, 카메라의 위치를 어느 높이에다 두는지 이런 것들을 애초에 이렇게 잡고 설정을 잡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위에서 봤다거나 뭐 아래에서 봤다거나 그런 것들을 분명히 잡고 가야 되고, 그리고 뭐 막연히 위라기보다는 사람 눈높이보다 얼마만큼 더 위, 나무보다는 뭐 아래, 건물 한 1층보다는 높은데 뭐 2층보다는 낮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구체적인 위치를 잡고 들어가면 그만큼 더 이제 비교를 통해서 디테일한 그림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그 배경 제작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같이 보여드리기도 했고, 그런 느낌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1점, 2점, 3점 이런 거는 또 그거대로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굉장히 좀 실제 작업하면서는, 실제 배경 작업하면서는 이게 1점 두신지 2점 두신지 3점 두신지 저도 잘 모르고 들어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뭐 인체나 얼굴이나 뭐 이런 쪽에 비해 배경 쪽은, 배경 투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체계성이 많이 떨어져요. 체계적이지가 않다 보니 아직은 좀 제가 이렇게 말로 이렇게 쉽게 설명하기가 좀 힘이 드네요. 그러면
뭐냐면,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또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데, 실제 그 만화 작업하면서 나름 또 유용하게 제가 쓰고 있는 건데, 앵글을 먼저 정해야겠죠. 만약에 그냥 평시점이라고 하면, 자, 사람을, 뭐 이거 그 전에 중간중간에 언급하긴 했던 내용들인데, 자, 사람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뒤에 이제 배경을 그려 넣어 줘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어떻게 배경을 그려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배경을 그리려고 하면 1차적으로는 지평선이 무조건 나와야지 작업이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시점이라고 하면 아까 그 눈높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 카메라의 위치를 뭐 본인이 알고 있겠죠.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 눈높이에 카메라의 위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의 눈높이에 카메라가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약간의 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이 사람보다 키가 작은 사람이라면 카메라의 그 지평선이 좀 더 낮게 올 것이고, 이 사람보다 키가 더 큰 사람이라면 조금 더 높이 올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 사람의 눈 근처에 지평선을 놓으면 돼요. 이 사람의 눈 근처에다가 대충 얼굴 쪽에 그냥 지평선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소실을 좀 당겨서 여기에 필요한 배경들을 그려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배경을 그려준다라고 하는데, 뭐 얼마만큼 가까이에 있는지 멀리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뭐 방 내부 실내가 되면 야외보다는 공간이 좁죠. 물체가 조금 더 다닥다닥 붙어 있게 된다라는 얘기고, 뭐 옆에 책장이 있다라고 하면 적정한 거리를 자기가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책꽂이를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물론 중요한 건 이 사람과 이 책꽂이의 어떤 공간을 봐야겠죠. 서로 겹쳐지면 안 되겠죠. 사람이 투명인간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서로 이게 물체를 배치하면서,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건 물체를 배치하면서 서로가 부딪히지 않게 설정을 잡아야 된다라는 건데, 그런 점에서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지면을 항상 같이 봐야 돼요. 이게 어려운 이유는 자, 지금 하는 얘기가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이 사람을 그렸으면 이 사람의 발끝이 어디쯤에 오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이 사람의 발끝이 대충 어느 지면에 오는지를 파악하고, 이 책꽂이가 어느 정도의 지면에 위치하는지를 같이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 정도의 거리가 지금 있다, 이거를 파악한다라는 건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실제 보여지는 그림은 그만큼 크게 보여지지가 않다 보니까, 일부분만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이 전체에 대한 계산을 하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물체를 2개 이상씩 서로 놓으면서 물체와 물체 간의 간격을 조절을 해줘야 되거든요. 막연하게 그냥 막 던질 수는 없는 문제인 것이고, 둘의 간격이 1차적으로는 서로 겹치면 안 되겠죠. 겹친다는 거는 얘가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여기 이렇게 겹쳐지게 있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라는 거죠. 적절한 공간을 떨어뜨리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런 어떤 간격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면을 항상 먼저 기준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면. 바닥면에서 동일하게 물체들이 서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요 이미지에서만 놓고 보면
지금은 이제 당연히 지면에서의 관계를 계산하고 그렸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보여지지만 단순히 요 이미지만 놓고 봤을 때는 생각을 못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배치를 할 때는 지면과의 관계를 봐줘야 돼요. 지면과 여기에 이렇게 뭐 어떤 물체를 넣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물체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 물체와 이 사람과의 거리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적절한 간격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지면에서의 관계를 굉장히 깊이 있게 관찰해주고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또 역시 중요해지는 건 이런 어떤 지면에서의 위치 관계를 설정하려면 기본적으로 지평선이 나오고 소실점이 나와줘야 이 지면에서의 관계 설정이 시작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평선을 잡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고 실내 같은 경우라면 지평선이 보여지진 않겠죠. 실제로 보여지진 않지만 어찌됐건 파악은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경을 그려 넣을 때는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것이 그 지평선을 찾아주는 일인 거죠. 그러고 나서 소실점을 잡고 뭐 이렇게 맞춰 나가게 되는 거겠죠. 그렇고 그래서 일단 캐릭터의 눈을 활용해서 지평선을 찾아낸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몇 개의 컷들을 그려보면 자 앞에 뭐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것도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얼굴 각도를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자, 지금 요 장면 같은 경우는 정측면보다 살짝 더 뒤에서 봤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귀가 또 이제 다시 눈과 가까워지기 시작하고 눈과 그 미간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좁아지게 되죠. 요런 각도가 뭐 서로 마주보는 장면들에서 유용하게 쓰여지는 구도입니다. 이게 만약에 평시점이라면 이렇게 해서 이쪽에 사람이 눈이 이쯤에 맞춰진다라는 거죠. 역시 키 차이에 따라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얼마만큼 가까이에 있느냐에 따라 이 크기는 조절하시면 되겠죠. 이러면 가까이에 있고 얘보다 더 커질 수는 없겠죠. 대화하는 장면들에서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는 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만약에 잡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배경을 그려놓겠다. 배경을 그려놨는데 뭐 어떤 배경이 좋을까요? 그냥 카페 같은 장소로 해서 이렇게 벽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여기가 이제 수평이니까요. 이렇게 되겠죠. 아, 참. 대충 소실점을 먼저 잡고 그럼 여기에 벽에 만약에
이쪽 벽에 액자가 간단하게 붙어 있다라고 하면 이 액자를 투시에 맞게 그려 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업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 창문을 넣어 봅니다. 창문 쪽이고요. 여기에 뭐 화분이 하나 서 있을 수도 있고. 벽을 한 이쯤에서 끊고 출입문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출입문을 일단 잡았는데 이 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높이면과 바닥면. 자, 요 선을 잡는 게 이제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들이 앉아 있는 곳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얘들이 앉아 있고, 그래서 지면이 지금 한 이쯤에 이렇게 얘들의 공간이 지금 이쯤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들에서 옆으로 이동해서 벽면과 안 부딪히게 해야겠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 꺾이는 지점을 파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 지면에서의 거리 관계를 생각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굉장히 멀어졌다는 거예요. 아, 문이 엄청 넓어졌다. 이제 좀 간격 좁히겠습니다. 이게 뭐 이제 출입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쯤으로 해서 뒤쪽 벽이 나오겠죠. 여긴 천장입니다. 뭐 등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도 이제 뒤에 만약에 또 사람이 오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평선 아이레벨 기준으로 사람 머리 박아주면 되죠. 출입구에 사람이 있다라는 것도 참 애매하지만 여기에 만약에 누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걸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서 있는 사람이겠죠. 서 있는 사람은 지평선보다 더 높이 있어야겠죠. 눈이. 뭐 여기에는 옆으로 앉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뭐 뒤에도 멀리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꾸며 넣는 거죠. 요렇게 이제 작업이 배경 작업이 요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의 가장 첫 번째는 눈높이를 파악하는 데 있는 거죠. 눈높이를 파악하는 데 있는 거죠. 자, 지금은 이제 평시점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이제는 시점이 바뀌는 경우도 있죠. 시점이 바뀐다라고 하면 화면이 이제 보이시나요? 아, 네네네네네. 다행이네요. 자, 그래서 이번엔 시점이 바뀌었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자, 일단 시점이 바뀌었다, 위에서 봤다라고 접근을 하게 되면 그러면 사람부터 약간 바뀌어야죠. 사람도 위에서 본 앵글로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평선은 눈보다 더 위에 있을 수밖에 없죠. 자, 이 지평선을 한 이 정도로 잡았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자, 이렇게 잡으면 소실점이 재미없게 정중하게 잡았습니다. 근데 뭐 컷만화 하면서는 정중하게 잡힐 수도 있죠.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지금 보면 컷이 여기에서 끝나요. 컷이 여기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평선이 화면에서 안 보인다는 거죠. 지평선이 화면에서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뭐 이렇게 벌려주듯이 들어가도 되죠. 직선이어도 상관없죠. 여기에 가운데가 수직일 테고요. 이렇게 갈수록 약간 더 벌어지겠죠. 일단 소실점을 잡으면 나머지는 이 공간력을 확보하는 데만 신경 써서 이 선이 이렇게 복도를 얼마만큼 넓은 복도로 할 건지 좁은 복도로 할 건지 여기에 대한 그 설정만 구체화하면 된다라는 것이지 소실점만 잡으면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없죠. 뭐 여기 복도에 창문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창문이 있고 여기 약간 뭐 튀어나온 블록처럼 튀어나온 게 있겠죠. 뭐 입구 문이 있을 수 있고 교실로 들어가는 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창문이 있을 수 있죠. 더 멀리 있다면 또 자, 이게 더 멀어질수록 엄청 좁아지겠죠. 간격들이 요런 설정 잡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요렇게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위에서 봤다는 느낌이 들게끔 나올 수밖에 없죠. 아래에서 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아래에서 본 형태로 나와줘야겠죠. 자, 그러면 뭐 지평선은 엄청 아래에 잡힐 거예요. 지평선은 지금 제가 정말 밑에서 본 형태로 잡았기 때문에 얼굴의 박스만 봐도 지금 한 이 정도로 제가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아래에서 봤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 정도까지는 아니구나. 여튼 제법 아래에서 봤기 때문에 요런 느낌대로 투시가 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약간 꼭 굳이 이렇게 아니더라도 이게 많이 밑에서 보면 이렇게 선이 잡힐 것이고 많이 밑에서 본 게 아니라면 선이 이렇게 잡히겠죠. 근데 지금은 제법 밑에서 봤기 때문에 한 이 정도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다 오겠죠. 그럼 여기서 어떤 배경들을 그려주는 거죠. 좀 과하게 밑에서 봤네요. 얘를 좀 당겨야겠습니다. 과하게 밑에서 봤다라기보단 방금 높이 조절이 잘못됐어요. 사람이 엄청 커 보여서 이러면 이제 이 축이 더 높아지죠. 옆면의 축이. 그러니까 이런 조절은 항상 해줘야지 되겠습니다. 눈과 귀 사이의 간격처럼 한 번에 그걸 잡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뭔가 이상할 때는 다시 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마 가상의 이제 소실점을 한 이쯤에 있으니까 화면 밖에 있는데 이걸 잘 맞춰줘야겠죠. 요 작업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작업이죠. 그렇게 하면 이제 여기에다 어떤 물체를 그려 넣을 때에 이 방향에 맞게 그려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냥 뭐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각자 위에서 보거나 아래에서 봤을 때마다 평시점으로 봤을 때나 다 컴마나 만화 작업에서는 다 쓰여지죠. 일러스트에서도 뭐 쓰여질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지평선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평선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봤는데 이 지평선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얘를 그러니까 아까 이거 아래에서 본 각도에서도 얘기했던 거지만 얘가 지금 살짝만 위에서 봤느냐 아니면 따로 설명을 다시. 자, 살짝만 위에서 봤다라고 하면은 통이 얄팍하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사람 눈에서 지평선이 그렇게 멀리 안 떨어져도 된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사람이 굉장히 위에서 봤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위에서 봤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지평선이 진짜 이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 박스 보면 요렇게 되잖아요. 윗면 보여지는 형태가. 그러니까 지평선이 최소한 이게 위에서 보게 되면 지평선이 더 많이 더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뭐 이만큼 위에서 봤는데 지평선을 한 이쯤에서 잡았다 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휘어져서 가야 될 수밖에 없죠.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좀 이런 거는 좀 하여튼 뭐 이거에 대한 걸 이렇게 해라라기보단 윗면이 많이 보여지면 그만큼 지평선과의 거리가 넓어진다, 멀어진다. 이게 지평선이 많이 위로 올라간다. 이 얘기인 겁니다. 얄팍하게 보면 살짝만 위에서 올라간 형태로 바라보게 되면 지평선이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간다. 안 올라갈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 마지막 뭐 2시에서는 아마 마지막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질문이 더 있으면 거기에 맞게 계속 그 답변을 드리는 식으로 더 얘기를 언급은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선에서는 뭐 오늘 이게 마지막 설명일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투시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요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이게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지평선 찾고 지평선을 찾고요 소실점을 파악합니다. 소실점을 파악해서 그 위에다가 물체를 그려 넣는 과정까지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형태 중에 이제 뭐 1점 투신이, 2점 투신이, 3점 투신이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지금 이제 얘기 드릴 부분은 뭐냐면 이게 이제 굉장히 난해해지는 경우에 대한 얘기예요.
갖다 어려워지는 경우죠. 어려워지는 경우라고 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그 어려워지는 첫 번째 이유가 물체가 각자 다른 방향을 볼 때예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책상 위 책상을 그린다라고 했을 때 가지런하게 정리된 책상은 그리기가 쉬워요. 딱 요 박스에 맞게 뭐 요런 거면 요런 거고 요런 거면 요런 거고요. 요렇게 틀을 맞추면, 가지런하면 나머지는 이 위에 다 소실점 맞춰서 당기면 끝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뭐가 있든 또 뭐들이 얹혀져 있고 쌓여 있고 이런 것들이 가지런하면 그리기가 쉬워요. 뭐 개체가 아무리 많은 게 힘들면 힘들 수 있겠지만, 문제는 정리가 안 된 난잡한 책상이라고 하면 이 위에 물체들이 자기 마음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있게 되었을 때, 이때는 작업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소실점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해요. 각자 자기들 맞게 따로따로 소실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소실점은 어떻게 됐든 지평선에 나오게 된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인 거거든요. 자, 어찌됐건 요런 경우가 이제 어려워질 수 있는 경우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물체의 어떤 변수가 생긴 경우죠. 두 번째의 경우는 물체는 상관이 없고 이 지평선이 문제인 거예요. 땅, 지평선이 아니라 땅, 바닥. 흔히 오르막, 내리막. 그러니까 물체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가 있는데 서로 높낮이가 다른 거예요. A라는 애는 땅이 꺼져 있는 데 있고, B라는 애는 땅이 솟아 있는 데 있으면 그 관계가 애매해진다라는 거죠. 요럴 경우가 이제 머리 아플 경우죠.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네요. 요 두 가지의 방향에서 설명을 조금 간단하게 드려볼 건데, 우선 첫 번째, 물체들이 자기 마음대로 따로들 놓을 때, 그럴 때는 결국엔 또 이거예요. 결국엔 이겁니다. 자, 물체들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있다. 자, 그랬을 때 중요한 건 이게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윗면이 보여지는 폭. 자, 그러니까 얘는 벽돌이 이쪽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각도에 있는 애의 벽돌을 그리면 이것보다 이렇게 되겠네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더 앞으로 오면 이렇게 되겠죠. 자, 앞쪽으로 올수록 제가 고려하고 있는 것은 이 윗면이 보여지고 있는 이거에 대한 것만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소실점은 다들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고, 중요한 거는 지평선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만 의식할 필요가 있고요. 의식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져 버리면, 다시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지면 이거 이상한 그게 되는 거예요. 얘 혼자 뜬 거죠, 공중에. 뭔가가 이렇게 받쳐서 있다면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각자 물체들이 따로 방향을 보고 있을 때는 무조건 이거 윗면의 면적을 얼마만큼 잘 파악해서 작업을 해주느냐 이거죠. 그리고 참 이게 진짜 어려운데 진짜 어려운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이 안 되는 건, 이런 식으로 또 나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소실점이 지 혼자 또 지평선이 아닌 딴 데로 가버려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얘는 하늘로 치솟는 거죠. 아까 경우처럼 뭔가 밑에서 받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얘가 들려서 올라올 이유가 없겠죠. 같은 지면에 있는 경우라고 하면 이런 경우가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각각 물체들이 향하는 소실점의 방향은 다르지만 이 투시가 먹혀있는 이 세기는 비슷해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막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너무 이렇게 완만해져도 안 되고, 이 투시가 먹혀있는 이 세기가 각각 비슷해야, 그래야 같은 지면에 일치하게끔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런 거 같은 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같은 물체라고 했을 때, 뭐 벽돌이 막 똑같은 크기의 벽돌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어렵겠죠, 그죠? 당연히 비교가 바로 돼버리니까. 저는 좀 짧은데, 뭐 저기는 좀 틀린 것 같은데, 뭐 이런 틀어진 것 같은데, 이런 느낌들이 바로 파악이 돼버리니까. 근데 우리가 실제 그리는 과정에서는 크기들이나 형태들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약간의 실수가 눈에 안 들어오게 될 수도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나름 작업하는데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어찌됐건 물체들이 다 각 다른 각도를 가고 있을 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평선을 일단은 파악해 줄 필요가 있어요. 지평선을 파악해 줄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 고심해야 될 부분은 이 윗면이 보여지는 양, 위치가 변화함에 따라 얼마만큼 윗면이 보여지게 될까 아닐까, 얼마만큼 더 커질까 아닐까, 여기에 대한 것들을 맞춰줄 필요가 있죠. 이게 완전 정말 공간지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요런 경우가 있었고요. 지면이 다른 경우는 오르막이죠, 오르막. 요런 거는 투시가 그러니까 소실점, 지평선에서 다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달동네 그린다고 하면요. 달동네 그린다고 하면, 자, 이렇게 계단이 일단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투시는 지평선과 동일하지 않아요. 얘는 하늘로 가는 거예요. 자, 가상의 지평선을 만들어야 돼요. 가상의 지평선이라는 거는, 가상의 지평선이 아니고, 진짜 지평선은, 이쪽에 있는 게 아니고요. 얘랑 같이 가는 게 아니고요. 지평선은 여기에 있어요. 지평선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건물이, 너무 심하다. 지평선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건물이 그려지면, 소실점 여기 잡을게요. 일단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건물은 여기에 맞춰서 그려져야 되는 거죠. 뭔가 애매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다가 건물을 그립니다. 창문을 그려도 이런 식으로 실제 있는 지평선에 맞춰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여기는 뭐 벽돌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고, 얘들은 계단이죠. 계단도 여기에 맞춰야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지평선이니까 이 밑으로는 계단의 윗면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건 옆면, 계단의 윗면. 이 위로는 계단의 윗면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 눈높이보다 위로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여기는 지대가 낮은 데 있는 건물이니까요.
뭐 여기 뭐 하나가 더 있다고 치고, 건물 하나 더 있다 치고, 그럼 이 위에는 뭐 장독대가 올라갈 수도 있고 옥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창문이 더 있을 수 있겠죠. 이런 형태로의 그 접근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투시를 따로 맞춰줄 필요가 있죠. 얘랑 동일한 지평선에 나오지 않는다. 이 건물과 변형된 지면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물체를 그려 넣을 때는 실제 눈높이의 지평선에서 소실점을 잡아서 당겨서 건물을 맞춰 넣어야 된다는 거죠. 뭐 요런 정도로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시가 어렵게 생각이 되어질 때 딱 요것만 생각하면 되죠. 앞에 있는 건 크고 뒤에 있는 건 작다. 뭔가 맞추려고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투시는. 그냥 우리가 한번 길 보면 알아요. 길 보고 실제 바깥의 배경을 한번 보면 우리가 배웠던 지금까지 제가 얘기하고 언급했던 1점 투시, 2점 투시, 3점 투시의 소실점 잡아서 물체를 배치하는 이런 과정들, 그게 그렇게 의미가 없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실제 우리가 밖에 보고 비교를 해보면 어떤 점이냐면 우리가 그리는 배경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어떤 공식 하에 물체들을 배치하는 작업이다 보니 수직, 수평, 직선, 이게 답을 이끌어내는데 어떤 좀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모든 건물을 그릴 때 수직으로 그릴 수밖에 없고 모든 선들은 직선으로 이루어지게끔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실제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도로 같은 경우 보도블록도 마찬가지고요. 보도블록은 수평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보도블록은 수평으로 된 게 아니라 물거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보도블록이 투박하기도 하고요. 도로도 마찬가지죠. 도로도 가운데가 높고 바깥으로 얇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보고 하는 배경들은 수직 그리고 직선, 수직, 수평의 관계가 아닌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여유있게 작업할 때 받아들이면 의외로 딱 맞아떨어지게 안 했지만 느낌 날 수 있어요. 좋은 느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배경을 맞춰 놓으려고 하면 힘들다라고 생각될 때는 항상 그냥 앞에 있는 게 크고 뒤에 있는 게 작으면 된다. 투시의 어떤 정의를 내릴 때에 가장 광범위한 어떤 지점이죠. 딱 앞에만 크면 되고 뒤에 작으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커야 되고 얼마만큼 작아야 된다. 여기에 대한 고민을 일단 하지 말자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뭐 배경 투시, 배경 투시. 뭐 또 하다가 또 생각나는 게 있으면은 더 얘기 드리고 뭐 이러면 될 것 같고요. 그 스케치업을 쓰면 좋죠.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스케치업 쓰면. 근데 이제 그 스케치업을 쓰게 되면 그런 문제는 있죠. 너무 수직 수평으로만 깔끔하게 이루어져 있는 형태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이질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뭔가 미래 사회, 그러니까 현대가 아닌 미래 사회의 어떤 깔끔한 이미지, 투시가 딱딱 떨어지는 그런 규격화된 세상 그런 느낌이라면 스케치업이 나쁘진 않겠지만, 달동네 요런 느낌의 인간미가 느껴지는 그런 배경이라면 스케치업에서는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활용할 수는 없겠죠. 리터칭을 하든 어떤 변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의 수작업이 필요해지게 되겠죠. 뭐 한 30분까지 한 3분 남았는데 조금만 더 언급하고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배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배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 쪽에서는, 일본 만화 쪽에서는 배경을 기본적으로 배경을 안 잡으면 뭐 사실 아무 의미가 없죠. 뭐 일본 출판사가 그렇게 기자들을 많이 붙이는 이유가 뭘까라고 한번 보면 돼요. 그건 다 거의 배경을 위해 존재하는 분들이에요. 필요한 자료를 찾으러 나간다는 거죠. 작가가 일일이 다 다닐 수가 없으면 출판사에서 뭐 대신 가서 사진을 촬영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출판사 내에 다량의 자료들이 기본적으로 구비되어져 있죠. 그래서 어떤 장소, 어떤 장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출판사에서 그 자료들을 일단 작가에게 보내줍니다. 뭐 요런 배경. 캐릭터를 그려내는 일은 그거는 작가가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작가의 역량이고 그 사람의 느낌대로 가면 되는 거죠. 배경이 필요가 없다면 출판사가 그렇게까지 바쁘게 해야 될 일은 없다는 거죠. 아마 출판사 내의 한 50%의 인력은 줄어도 되지 않을까요? 저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만 어찌됐건 일본에서는 배경을 많이 신경을 쓴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배경과 관련해서 캐릭터가 있죠. 배경과 캐릭터는 서로 간에 적정선을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서로 느낌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자, 배경은 만약에 100을 사실로 볼게요. 100%를 그렸다라고 하면 이거 완전 실사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경이 한 70 정도라고 하면 캐릭터가 갖춰야 될 어떤 완성도는 뭐 70 밑으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배경과 캐릭터 간의 밸런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캐릭터가 완전 사실적이에요. 한 80, 90 정도의 사실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배경은 무조건 얘들을 따라와야 돼요. 배경은 캐릭터의 그 느낌에 일단은 따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90은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캐릭터가 뭐 한 50 정도다. 그러면 배경은 60선에서 맞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 베가본드를 예를 들게요. 굉장히 사실적인 그림이니까. 그 사람의 캐릭터를 그렇게 사실적으로 그려놓고 만약에 배경을 그만큼의 밸런스를 못 맞춰주게 되면 보는 독자가 느끼기에 어떤 느낌을 받냐면 미완성이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배경은 왜 이래? 라는 얘기를 당장 할 수밖에 없겠죠. 사람은 이렇게 사실적인데 배경은 왜 이래? 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캐릭터는 약간 이말년 같이 그런 이말년 같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왜 이렇게 욕 같지? 그 작가처럼 굉장히 날려 그렸다고 칩시다. 그런데 배경은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상하게 느껴지느냐, 미완성이다라고 느껴지느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민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웹툰이든 만화가 되었든 출판 만화가 되었든 한 장, 한두 장 그리고 끝날 그림이 아니고 굉장히 호흡이 길어요. 그러려면 그렇게 길게 호흡을 유지하면서 뭐 체력적인 부분에서든 마감을 하면서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노동력적인 부분에서든 소모적인 게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스타일적으로 확실히 맞추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스타일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다케이코 이노우에를 좋아하니까 그 사람의 그림처럼 그리고 싶어서 그 스타일을 따라 그렸다 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오게 되는 배경에 대한 퀄리티도 같이 따라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맨날 정신과 시간의 방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미리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에덴의 왕 작업하면서 아차 싶었던 부분이 바로 그거죠. 캐릭터가 이렇게 사실적이니까 배경이 사실적이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뒤늦게 안 거죠. 뭐 안 그릴 수가 없어요. 배경을 안 그릴 수는 없고 그려 넣을 땐 그려 넣어야 되는데 그게 엄청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캐릭터를 조금이라도 드래곤볼 같은 경우나 나루토 같은 경우처럼 뺀다라고 하면 건물에 대한 배경에 대한 퀄리티적인 측면도 그만큼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올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한 캐릭터와 배경 간의 밸런스 조절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배경을 제가 더 강조드렸던 이유는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배경이 캐릭터보다 더 완성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작품 전체에 대한 완성도가 떨어져 보이지 않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캐릭터가 좋은데 배경은 거기에 비해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하게 되면 그럼 당연히 보는 독자는 미완의 그림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경에 대한 중요도가 거기에 있다,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얘기가 길어졌네요. 그러면 일단 잠깐 쉬었다가 지금 35분이니까 45분에 인체 시점 변화 관련해서 다시 얘기 드릴게요. 일단은 쉬도록 하겠습니다.